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화한 건지 강화한 건지 완전 강화죠. 그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스타일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돈 많이 나간다는 5월인데요. 소득세 내는 달 5월. 누가 가정의 달 뭐 이런 얘기하는데 종합소득세 내는 달. 아하. 네. 긴장 좀 하셔야겠어요, 회장님. 뭐 마음을 비웠죠. 세금 낼 돈을 만들어야지 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미 뭐 예고가 됐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뭐 항상 준비해야죠. 내는 거니까. 그죠? 네. 자, 5월달 날씨가 따뜻합니다. 뭐 소장님도 반팔 그리고 저도 얇게 바뀌었는데 살짝 쌀쌀했어. 그렇죠. 특히 어제 밤에는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요새 그래서 바람막이 입고 음. 반팔 입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엊그저께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좋았겠다. 날씨가 그렇게 예술이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5월 달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요새 외국 못 나가니까 제주도는 지금 뭐 약간 뭐만 겹치면 날짜만 좀 비면 공항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장난 아니던데. 그러니까 제주도 가는 분들. 그러니까 네. 안 그래도 5월 달에 붐비는데 이번에는 더 붐빌 거라고 4월 달에 움직여야 된다고. 저도 예약해놨어요. 그래요? 5월 아니고 좀 더 뒤에. 방학 맞춰가지고. 방학 맞춰서. 제주도 다녀오려고. 여름엔 오지 말라던데. 아무튼, 뭐 날짜 맞춰가지고. 네. 해놨어. 아. 제주도 가면, 제주도는 사실 저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요? 아니, 뭐 여유롭고 먹고 좋으니까. 가고 싶다. 말씀하시면 제가 현지인 맛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네. 이제 또, 저는 사실, 집사람이 알아서 착착착착 뭐 해놔가지고. 그게 또 취미시고. 그러니까, 예, 그렇지. 현지인 맛집이 아니라, 유명한 곳을 찾아서 가보고, 좋네, 안 좋네, 이거 평가를 또, 나름대로, 줘야 쫓아다니는 거죠, 뭐. 예. 근데 그 중에 진짜 괜찮은 곳들도 좀 있고. 있겠죠. 예, 그래서. 네네. 그냥, 사실, 가서 괜찮았던 곳들만 다시 되짚어서 한 번씩 더 먹어주는 것도 되게 기쁨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 한 주간의 첫 번째 소식을 다루는 별유 이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뜨겁게 이슈가 됐었던 건요, 대출 규제였던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뭐 다들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자, 6억 넘는 주택 대출을 살 때는 대출을 조이겠다. 에 대해서 7월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 대해서 대출자 개인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자, 일단 7월부터는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으면 DSR이 4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83.5%가 6억 원 초과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다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에 적용됩니다. 자, 7월부터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사람이 서울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 규제를 받고요. 또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예외 없이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고 해요. 자, 거기에 따라서 2023년 7월부터는 개인이 받은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깐깐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대출 총액에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비롯해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가계대출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다만 전세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처럼 소득 외의 상환 재원이 있는 대출이나 정책성 서민대출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 당장 소득이 적은 청년, 서민층은 미래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기 40년짜리 모기지도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샘플 예시가 좀 있어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7억 원 집을 산다면 현재는 DSLR 70%, LTV 40% 적용을 받아서 2억 8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올해 7월부터는요. DSLR 40%, LTV 40%를 적용을 받아서 2억 3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내년 7월부터는 DSLR 40%, LTV 40% 해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반면에 월급이 250만 원인 20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요. 현재는 2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요. 3억 4,85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자, 나아가서 5월부터는요. 모든 금융사에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담대에 대한 LTV도 최대 70%로 일괄 제한됩니다. 심지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20%로 더 강화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완화한 건지 강화한 건지 완전 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4월에 있고 나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20대, 30대 쪽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 대한 지지가 많이 이제 특히 20대에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 원인을 찾는 중에서 이제 많이 얘기 나왔던 게 일단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다리 걷어차기를 이렇게 하냐. 우리도 좀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싶은데 맞아요. 왜 니들만 사고 우리는 대출 끊었냐. 이제 이런 불만이 있어서 대출 부분도 조금 완화 기조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언론상에 살짝 보도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도 우리 하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액션을 취해도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가계부채 대책 나오니까 완전 아닌 거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생색은 일부 있죠. 일부 어떤 특정 계층에는 약간 문을 열어주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대출은 오히려? 줄이는 거죠. 더 완전 거죠. 쥐어짜는 거죠. 그러니까 큰 패러다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줄이겠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새끼 때릴 거야. 이건 네가 싫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명분은 너를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뭐 이제 거의 그런 느낌이지. 예. 소장님 애들 홍기할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 안 때려요. 안 때려요. 그게 이제 뭐 애들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학교 학내 폭력도 네가 바로잡기 위해서 때린다 뭐 이제 뭐 약간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의도하고자 한 방향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계속 쪼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잠그는 거예요. 부동산 주택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가계부채, 가계자금을 잠그겠다. 근데 요번에 꺼낸 명분은 뭐냐면 이름도 가계부채 대책이잖아요. 이번에 꺼낸 명분은 이제까지는 그걸 따로따로 관리해왔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차주를 중심으로 좀 관리하겠다. 돈 빌리는 사람 너 돈 1년에 얼마 보냐? 그래? 그러면 너 먹고 살고 쓰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대출은 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은 네 소득의 얼마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딱 잠궈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강하게 푸시하면서 이게 다 임마 네 대출 너무 무리하게 받지 말라고 형이 생각해서 임마 규제 바꿔준 거야. 뭐 거의 그런 느낌으로 예,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이런 규제를 낸 거예요. 딱 이 DSR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그거고 형이 당장은 하라고 하면 조금 네가 약간 힘들 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2023년 정도에 생각했던 건데 올해는 요만큼 내년엔 조금 더 압박하고 2023년부터가 사실 형이 원래 너한테 딱 너의 인마 인생을 너의 생활 태도를 바꿔주려고 해준 모델이야 라고 네. 하면서 이제 단계별로 적용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은 그래서 2023년 7월 되면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대출 한도도 확 줄고,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확 줄죠. 이제까지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를 한 10년 정도 나눠서 갚는 걸로 계산을 해서 원리금 계산을 했다고 하면 그게 내년에 7년, 그 다음에 5년으로 줄게 되니까
아니, 같은 1억을 빌렸는데 10년에 나눠서 갚으라고 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갚으면 되잖아요. 1억을 10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1억에 대한 원리금 부분이라고 하면 그 5년에 갚으라고 하면 당장 1년에 2,0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돈이 더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더블이 되니까 그만큼 빌릴 수 있는 돈의 한계가 내 소득에서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을 일정 비율로 정하게 되면 이중으로 그 퍼센트도 40으로 낮추면서 그리고 기한도 갚을 수 있는 이 한도 기한도 줄였기 때문에 이중으로 짜부가 되면서 돈 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예, 그래서 뭐 이거 나오고 나서 지금 다들 멘붕이죠. 왜 멘붕이야? 나도 뭔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좀 사볼까? 이 돈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 살 수도 있지만 이거저거 맞춰보고 내가 적금 들었던 것도 깨고 뭐 돈 들어올 거 계산해보면 올 연말쯤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올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되면 내년 봄에 만기가 되면 그때는 전세로 가지 말고 집을 좀 사볼까 뭐 이렇게 계획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장 7월 이후부터는 큰 틀에서 변화가 되니까 자금 계획 세워놨던 게 다 엉망이죠.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돈이 아니라 금융권 돈을 갖고 왔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지금 혼란한 상황이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또 하나의 사다리를 걷어찬 거다. 개새끼들.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화내는 분들도 계시고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뭐 의도한 목적 자체가 그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잠그겠다. 신용대출은 받아가지고 집 사고 이런 부분들도 엄연히 있어 왔으니까 잠그고 그렇죠. 주담대는 뭐 명시적으로 더 규제를 추가적으로 과한 거기 때문에 당장 보더라도 이제까지는 9억 초과 그 DSR 70 적용되는 거를 갖다가 7월 이후부터는 6억 초과 아파트에 적용하면서 DSR 40 적용하겠다는 얘기는 더 빡세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뭐, 이게 안 맞아가지고 자금 내가 돈이 말라가지고 더는 못 사겠어. 어차피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없어요. 그렇죠. 이 내용에 맞아요. 뭐 이것 때문에 줄고 이런 게 없어. 애초에 대출이 안 나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거 상관없는 지금 이거는 규제 지역 적용이란 말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지역에 적용되는 거라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이 규제 지역에서 뭘 할 생각 안 하고 뭐 대출 나온 지방 다니면서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거에 때문에 멘붕 오는 사람들은 이 규제 지역 안에 특히 이제 주로 이 수도권 지역 안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이 자금 스케줄이 엉키면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결국은 돈이 안 나와. 내가 예를 들어서 6, 7억짜리 집을 사면서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계획이었다. 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안 나오면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집을 사는 걸 포기하거나 그냥 전세 한 번 더 가야겠다. 포기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내가 가진 자금에 맞춰서 대출은 줄어들었으니까 그 돈에 맞춰서 지역을 좀 더 하급지로 옮기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될 거냐. 저는 대출을 잠그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수요가 사라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걸 보고서 이제 앞으로 집을 사지 말아야겠다. 수요가 아예 그냥 감소하는 부분이 많으면 또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내가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약간 눈을 낮춰서 절대 저 동네 가서 살 생각은 없었는데 조금 돈을 낮춰서 집값이 조금 더 싼 하급지에 가서라도 집을 사야겠다. 이런 식의 수요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향지원들을 다 하는 거야. 전부 다. 서울에 외곽지 살려고 했던 사람은 수도권에 매일 살려고 했던 수도권 외곽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향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의 수요가 플러스 1씩 더해지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후행장이잖아요. 지금 당장 보면 서울의 핵심 지역은 뜨뜻미지근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뜨겁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뭐 인천 이런 데는 지금 뜨겁고 네네.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장이 온도차가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덜 올랐던 데들이 지금 막 불태우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수요를 하나 밑으로 더해지는 하방에다 수요를 하나씩 더해지는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DSR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상급지들에는 좀 찬물을 끼었을 수 있지만 하급지에는 오히려 수요들이 더해지는 뭐 그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네. 일단 소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눈높이가 낮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분양시장에도 영향이 굉장히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분양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상관없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분양이 아니라 Q&A 부분에 보면 뒤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장기적인 어차피 장기 대출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양은 단기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이나 이런 대출 같은 경우는 이거 적용 안 한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내용이 Q&A에 따로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단기 대출을 줄 때는 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이주하고 입주할 때까지 공사기간 또는 이제 공사하고 나서 분양하고 나서 나머지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하는 기간 3년 정도 한시적인 대출이기 때문에 이걸로 안 잡고 근데 그렇게 된 집들도 결국은 등기를 치고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 들어오는 그렇죠. 주택이 되는 시기에 그때 DSR을 잡겠다고 했어요. 그럼 자금을 못 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별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받았다가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또는 뭐 이주비 대출은 받았는데 입주할 때 가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기죠. 조합원들은 별로 문제가 없죠. 입주할 때 가서 전세 놔도 되니까. 조합원들은 실거주 의무 이런 게 없지만 그렇죠. 요새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입주할 때 실거주 조건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주택들 붙어서 가니까 이런 경우들은 뭐 별로 문제는 없다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입주할 때 가서 잔금 대출이 이 내용에 적용돼서 안 된다고 하면 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 좀 미리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이제 벌써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 대출 규제 이건 맨날 바뀌어.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분양을 받았어. 근데 분양받은 아파트가 3년 뒤에 입주를 해. 네. 4년 뒤잖아요. 네. 4년 뒤에는 금융정책이 완화로 갈 것이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로 갈 것이다. 네. 뭐 여기에 베팅하면 야씨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또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원래 인생 도박이지 뭐. 자, 살짝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니까 또 현금 부자들만을 위한 장치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곧 나올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이거는 있습니다. 뭐 항상 나오죠. 현금 부자들 그러니까. 잔치.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금이 있는 놈, 지금 사다리 걷어채기 얘기가 그 얘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야, 니들은 많아서 대출 안 받고도 살 수 있지만 나는, 이게 간절한데. 그렇죠. 네. 이제 그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기사 미리 예고편. 네, 현금 부자들. 자, 또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 아까 소장님이 처음에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뭐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기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월급이 좀 적으신 분들, 특히 20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 난 이거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 이게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자기 계산해보고 나니까 많이 줄어들어서 패닉이었는데 20대 제가 20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대가 지금 뭐 그래서 이거 보고서 뭐 네. 연소득 4천만 원이면 3억 4,850만 원 받아서 이 사람들은 집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면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정상적으로 30, 40대, 40, 50대는 줄어서 못 사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20대는 오히려 늘어서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뭔가 역차별이고 뭐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봤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한번 다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인정소득이에요. 앞으로 소득 증가율이 매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75.4% 계속 늘어날 더 해줄 수 거니까 있다. 더 대출해줄 수 있다. 이건데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뭐 역차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20대만 이런 얘기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대한테 표 좀 달라 이거야?
야, 니들은 우리가 신경 썼다, 야. 그거야? 어? 자, 부동산 시장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막 차가워요. 막 그렇죠. 찬물을 그냥 얼음 덩어리를 다 쏟아낸 것처럼, 우박이 막 떨어진 것처럼. 지금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이 얘기 나오고 나서 거의 뭐 패닉 상태에. 근데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전세자금 대출은 안 네. 건드렸어요. 네네. 전세자금 대출은 사연이 이게 다르다고 안 건드렸고, 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은 나오는 거고, 음. 그다음에 뭐 여전히 갭 투자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세 끼고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진짜 내가 급지를 안 바꾸고 저 동네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지금은 못 들어가지만 언젠간 들어갈 거야.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전세 끼고 일단 집 사놓고 영옥 있는 거 다 끌어들여가지고 집 사놓고 그 다음에 월세 가서 살고 뭐 이제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도 일부 나올 것 같고 내가 내 집 사놓고 언제 들어가 그러니까 금융규제 이런 게 완화되면 그때 대출 받아서 들어가야지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일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요번에 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 LH 사태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주택이 아닌 곳 쪽으로 그러니까 네.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큰데 주택이 아닌 곳 쪽으로 움직이는 수요들도 최근에 사실 많이 보이고 특히 뭐 토지 이런 데 대출 가득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그쪽에도 뭐 규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면 5월부터 모든 금융사에서 토지 오피스텔 상가들 비주담대에 대한 LTV가 최대 70%로 일괄 제한되고 그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40%도 강화. 그래서 비주거 상품에 대한 규제도 일단 강화가 이렇게 들어간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당장 보니까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틈새 상품이라 그래서 이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또 이거 사는 분들이 그러게. 난 몰랐는데 또 은근 많더라고. 그러니까 난 잘 이해가 안 돼. 저도 이게 사실. 보니까 나도 이거 잔금 치료해야 되는데 이거 머리 아프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네. 실제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살짝 이제 머리 아픈 그런 상황들이 조금 생기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5월이잖아요. 계약을 하면 잔금이 7월 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얘기하면 잔금 대출부터는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1억 원 넘는 신용대출 이 부분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네.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이 신용대출이 1억 넘게 받을 때는 부동산을 살 때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건가 봐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예 차단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서 오히려 매수세를 점점 더 매수하기가 어려워지게 됐지 않았냐. 이미 영끌에서 사고 있는 상황인데 영끌을 못하게 네 막아버린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형이 네 삶의 질을 유지해 주려고 임마 너 이자랑 원금 상환하면서 피폐하게 살지 말라고 그냥 네. 해살라고 형이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이번 대출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대략 예상을 좀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내용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판단들을 좀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당장 시행이 7월부터니까요. 지금 계약하게 되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받을 거면 빨리 받아라. 뭐 이제 거의 그런 얘기로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83만 가구 공급하겠다더니 이제 겨우 17만 공급했다. 그래서 패닉 바잉 상태가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 11만 가구 신규 택지 발표를 했는데요. 하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 이사대책 발표 후에 확보한 물량은 고작 17만 7,70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신규 택지 후보지 투기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규 택지 발표 또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LH 사태 때문이죠. 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후속 조치 실행은 강남권 참여 주민의 동의가 관건이다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는 다시 나눠보겠지만 이번에는 공급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 공급 대책 목표 물량이 지금 보이시는 표와 같이 84만 6천 가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면요. 17만 7,70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모자르는 그런 수치입니다. 일각에서는요.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선정이 미뤄지면서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투기 거래가 다량 확인된 일부 후보지가 배제될 경우 공급 목표 지연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이 지연될 경우에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가 실현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물량 공급 자체가 대부분 강북 지역에 편중된 점도 문제라고 합니다. 자, 서울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강남권 공급 없이 시장 안정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도심 복합 개발 1, 2차 통틀어서 강남권 후보지는 한 곳도 없어서 34곳 중 29곳이 강북 지역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일 발표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2곳에도 강남권이 없이 대부분 강북 지역에만 집중됐다는 것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신문에 또 언론에 이런 얘기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설마 또 오를까 했는데 오르겠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 예상 뒤없는 2분기 집값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1분기에 반토막 났고요. 양도세 중과 종부세 회피 매물도 끝났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오세훈발 재건축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 종합해보면 하락 요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시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세제가 매물 출혈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세제 회피용으로 의심되는 증여가 급증한 부분도 2분기 시장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시기를 6월 1일 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혈을 기대하면서 시장을 각별히 모니터링하였으나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증여로 그리고 또 세제 회피용으로 의심되는 그런 증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은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요. 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 회피에 따른 증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사 대책 공급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LH주건 투기 사태가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또 하나는 강남권 공급에 대한 부재. 결국은 재건축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동의율 문제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했던 강남 지역의 동의율이 바로 공급 시그널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투기 잡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못 막는 이런 빈대 잡다가 초가단간 다 태우는 이게 또 발생되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저는 기사가 너무 오반데? 에반데? 그래요. 뭐야, 이거? 이거 8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제 겨우 17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벌써 17만이 돼야지. 아, 그래요? 그러면 아니 이거 이사대책 전문도 안 읽어봤나 이 기자는? 원래 보면 보세요. 이사대책 2025년까지 서울 32만 원, 전국 83만 원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 아니 기한이 2025년이야. 지금 2월 지금 5월 1일인데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17만이면 미친 거지 이거는. 예? 네. 아 엄청 많이 한 거지. 그렇군요. 25년 기한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이제 도정도 안 한 쌀을 갖다가 지금 막 제가 느끼기에는 와 이런 속도로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다 갖다 끄집어내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느리다고. 아니 멀쩡히 도심지 안에 주택지들 다 사람들 갖고 있는 땅을 끄집어다가 여기도 개발할 건데요. 막 갖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너무 빠른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의 수기를 거치지 않고 갖고 와서 나는 그게 불만인데 그거를 더 안 한다고 난리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는 맞지 않다. 어차피 이 이사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4년짜리 2021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추진하기 위한 입법도 지금 안 끝났고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말이 많아요. 말이 있어. 맞아요. 내부적으로 네. 지금 국회 안에서도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 물량이 지금 되게 많단 말이에요. 19만 6천이잖아요. 네. 지금 발표한 게. 이게 지금 서울에 6개 구,
그래서 34개소란 말이에요, 발표한 게. 이것도 되게 급박하게 한 거야. 2월 4일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물어봐가지고, 6개구, 처음에 4개구, 그 다음에, 그니까, 3월 말에 4개구, 그 다음에 4월 중순에 2개구. 계속 이렇게 지금 취합해가지고 발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약간 개인적으로 불만이란 거고. 근데 이걸 추진하기 위한 법률, 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 지금 이제 뭐, 전문위원회, 이 법안 가지고 전문위원회 이제 그 의견을 들었는데 약간 문제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얼마 전에 기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월 5일 이후부터는 청산되는 이런 규정도 뭐 좀 말 그대로 선의의 매수자들 보호 못 해주는 이런 부분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도 자체가 10%의 동의를 받아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부지를 지정하는 건데, 이 동의 10% 받아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동의를 그렇죠. 할 때 그 동네 주민들한테 알려주는데, 동의를 알려줘야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내가 이 동네 주민인데, 동의를 받으려고 LH 직원이 물어봐. 야, 빨리 와 사라. 우리 동네 지금 이거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와서 막 사가지고 열심히 사가지고 10% 만들어 넣으면, 하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2월 5일 이후부터는 그렇죠. 사무는 또 안 되네. 청산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반대로 그런 부분이 작동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나는 선의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 모르고 산 사람은 일률적으로 청산되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정보가 미리 오픈되는 것도 문제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그런 아직 지금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급격하게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겨우라는 표현은 일단 동의할 수 없다. 첫 번째고, 그다음에 패닉 바잉이 다시 고개를 드나라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 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죠. 특히 어디? 강남 재건축?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일단 재건축이 얘기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들. 그 다음에 포함해서, 예를 들어 압구정 같은 데들도 좀 그렇고, 이제 흔들흔들한 느낌이 들면서 강남의 신축 새 아파트들에서 신고가들도 살살 나오고 있어요. 살짝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결정이 되겠어요. 내가 집을 산다. 몇십억을 주고 집을 산다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죠. 특히 이 비싼 지역에서 이거 하나만 보고 누가 결정하겠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이 가격 베팅을 하자. 기다렸다가 더는 아닌 것 같다 하잖아요. 그럼 올 상반기에서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변수, 매수 예정자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뭐예요? 뭐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매수 예정, 올해는 집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갈아타기 해야지. 네. 핵심적 진입해야지. 상급지 올라가야지. 등등 고민하고 있으면서 시기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하면 기다렸을 만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 저는 6월 1일이라고 생각해요. 6월 1일 종부세, 재산세, 납부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거 되기 전에 털려고 하는 물량들을 기다리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물량들이 4월달 5월달 가면서 한번 막판에 좀 금매가 좀 나오지 않겠냐. 근데 이제 슬슬 그게 끝나가는 상황이죠. 이제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매수를 하더라도 잔금 6월 1일이면 이제 그때 팔 사람들은 별로 이제 어차피 6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르게 되면 그 사람이 종부세며 재산세며 다 내야 되니까 팔 사람들은 얼추 팔았다. 이제 나는 진입하려고 하더라도 끝났다. 그러니까 그 막차들이 어떻게 보면 밀고 땡기게 하면서 보다가 지금 4월 말, 4월 초에서 중순 말 사이에 어느 정도 끝나고 5월에 막차 끝나고 나면 6월이 지나면 다시 매도자들은 굳이 이제 금매로 내놓지 않고 원하는 호가를 내놓으면서 되면 팔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사실 올 상반기의 가장 큰 맞아요.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6월 이후는
뭐 서울시장 선거고 뭐고 나발이고 이렇게 지금 이런 다주택에 대한 어차피 6월 1일 기준으로는 보유세가 매도자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매도자들이 그 이후에 파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내뱉으면서 그게 만약에 거래로 만들어지게 되면 또 7월, 8월에 신고가 갱신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뭐 작년에도 그런 패턴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또 보는 건데 그게 어게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울시장 선거나 다른 변수를 제하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6월 이후엔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그 과도기로 넘어가는 딱 이제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이 5월 1일이니까. 그래서 이 패닉 바잉이 다시 고개를 드나는 단순히 이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서 얘기 나오는 뭐 강남의 물량이 없고 강북에만 얘기를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런 것들이 어차피 그런 재건축 사업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많은 주택가에서 하는 거라 강남에는 애초에 별로 대상지가 별로 없는 거고 강남은 한다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하겠다고 해서 꺼냈잖아요. 그래서 당장 가격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올 상반기의 통계를 보면 동남권 4구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놓고 보면 상반기에 어떤 특이점이 있었냐면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지역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신축 아파트 5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 상승률보다 더 높았어요. 이게 결국 서울시장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재건축이든 이런 노후한 아파트가 더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 재건축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진행이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높으면서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평균 상승률이 4개월 동안 1.26%인가 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신축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동남권 이런 쪽들은 반응을 하면서 시장 수요들은 그렇게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의 공급 물량들이 이런 어떤 이사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공급에 대한 시그널은 공공이 주도하는 시그널은 LH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서울시는 지금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시그널을 일단 앞으로 내겠다고 해서 업무 보고도 그거부터 받고 조직 개편부터 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기대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이게 아이러니죠. 재건축을 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긴 하는데 재건축을 하면 가격도 올라. 그렇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오세훈이 한다고 뭐가 바뀌냐? 강남의 집값만 오르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예, 이제 결국 재건축을 그렇게 재개하는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이고 책임이 있는 부분도 없잖아 맞고 6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늘렸던 매도자들의 매물 호가 높이는 것들 이제 종부세 이슈 끝났어. 올해는 일단은 팔 거면 나도 받을 만큼 받고 팔래. 금매로 내놓을 이유가 없어.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하반기장은 또 하반기장은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입주 물량이 줄어요. 올해 입주 물량이 대부분 상반기에 몰려 있어서 상당 부분 상반기에 몰려 있어서 전세 가격 좀 안정화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래서 하반기의 시장은 좀 또 다이나믹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요약해보면 결국은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부풀려서 쓴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벌써 얘기 그렇죠. 꺼냈다. 지금 뭐 아직 네, 그러니까요. 이사 대책인데 왜 안 내놓냐. 2025년까지 하겠다고 했던 걸.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실제-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이제 기자분께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결국은 공급을 맞추려면 지금 신규 택지도 공급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6월 1일 날 판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왜 안 파냐 이 얘기 하시고 싶었던 것 같고 네. 재건축 공급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발목 잡고 못하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패닉 바잉이라는 상태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근데 그런 패닉 바잉 가능성이 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서 못하는 있다. 패닉 바잉을 원래 이 동네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씨 아까 얘기했던 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더
빡세게 잠궜기 때문에 7월부터는 패닉 바잉을 내가 영등포구에 살라 그랬는데 아이씨 옆에 경기도 가서 해야겠네.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왜요? 경기도도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높이를 낮춰서 하향 지원을 어쩔 수밖에 없이 해야 되는 네.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전세시장 관련된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는데요. 봄 이사철이죠. 그런데 전세시장이 조용합니다. 자,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03%에 그쳐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은 줄고요. 매물은 2만 건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단기 급등 피로감에 따른 영향이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로 들썩이는 매매 시장과는 전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봄 이사철에 원래 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통상 3에서 5월에는요. 봄철 이사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렵거나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요, 봄철 전세난 우려가 제기됐지만 3월 이후 가격 상승폭은 오히려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3월 이후에요. 자,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 임대차 입법 시행에 따른 가격 급등을 토대로 한 피로감으로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또 이달 들어 전세 매물이 줄고 있지만 역시 연초 매물이 급격히 쌓였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다라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자, 이걸 요약해보면요. 가격 상승 피로감과 계약갱신 등으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입주 여파로 매물이 더디게 소진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조정되는 경향도 보여주고 있다.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담 무료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전세 매물 감소가 예상돼 최근 상승 흐름은 유지될 것이다.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 하락할 수 있을지, 네, 이런 기대감도 좀 있을 텐데요. 한편으로 보면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이미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이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는 계약갱신으로 인한 부분들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없어서 가격 전세시장이 조용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전세는 거래량도 줄었고 네. 일부 지역은 가격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가격 많이 빠져서 내놔서 거래된 것들이 있고 네. 전세는 약세가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몸으로 체감. 저도 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전세를 네. 내놓은 집이 있는데 네네. 6억 2, 3천까지 나가서 네. 한 6억이면 나가겠지 했는데 부동산에서 5억 9천 5억 7천은 안 될까요? 5억 5천 7월 말 입주하는데 5억 5천. 사람이 없어서 그 계약했어요. 네. 쫄려. 왜냐하면 이제 또 거의 그 주변에 아파트 2년차들이 막 많이 들어와서. 네네. 네. 그래서 뭐 더 내려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또 기존의 세입자도 뭐 이 날짜 맞춰 드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살면서도 그렇게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날 조금 더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변 시세보다 좀 전세는 약간 저렴하게 들어오는 메리트가 있게끔 해서 들고 나는 거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빼느라 저도 되게 고생했거든요. 네. 지금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지역별로 그 얘기를 하니까 얘기들 해. 뭐 1억씩 지금 빼서 그랬는데도 안 나가요.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 그럼 어느 지역은 보면 또 안 그렇대요. 물건 없어서 바로 나가니까 약간씩 온도차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온도차가 심해요, 지금. 근데 진짜 안 빠지는 곳들은 그렇게 안 빠지는 곳도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있는 것 같긴 하고. 또 한편으로 뭐 나중에 6월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뭐 세부담 우려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뭐 유리한 쪽으로 행사들을 하시겠죠. 네네. 네. 근데 월세 전환 비중은 또 요새 최근에 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도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전월세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임대차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0% 가까이 38점 몇 프로? 그래서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와 별개로 이제 보유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임대료, 그러니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당장 이제 전월세 신고제 시행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외에 앞으로 이제 임대소득세 내는 그렇죠, 임대인들도 내야죠.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럼 이것까지 해서 현금으로 내야 되는 금액들이 늘어나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이제 좀 다시 눈에 보이는. 근데 사실 근데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왜 따져봐야 되냐면 그렇게 월세 나는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받아서 그거 뭉쳐가지고 나는 재산세 보탤래, 소득세 보탤래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죠. 전세금을 훨씬 더 많이 받아서 그걸로 1년치 뭐 이자 충당할 1년치 세금 충당할래. 그런 식으로 해서 목돈으로 전세금 다음에 더 올려받아서 또 앞으로 뭐 예를 들어 1억 올려받아서 그 돈으로 뭐 몇 년 재산세도 내고 쓰고 하지. 그 다음에 또 1년 올려받아서 소득세도 내고 뭐 또 쓰고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내 돈은 더 박지는 않으면서 그 올려받은 전세 금액을 써가면서 이렇게 또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내 얘기인가? 내 얘기인가? 그런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내용을 보면서 요새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주변에 전세 놓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아본 것들이 있는데 일단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수요하고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수요가 줄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대부분 다 행사하기 때문에 새롭게 전세 수요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은 상황. 또 공급도 줄었습니다. 네, 일단은 월세 전환되는 것 때문에 전세 공급 자체가 줄었는데 수요는 굉장히 줄었던 거 반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줄었어요. 왜 그러냐? 많이 적게 줄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공급이 좀 있다는 얘기죠. 특정 지역을 위주로 해서 공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과거에는 이제 근처에서 이동을 하다가 지금은 좀 많이 이동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로 발견하게 됐고요. 또 가격에 대한 얘기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초반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 네. 그건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조정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맞아요. 이 가격 예상했다가 작년에 전할 때 저거 이렇게 올랐다가 이건 거야.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서 사실 좋은 가격에 세놓은 건 맞아. 맞아요. 맞아. 네, 그건 부정 못해. 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네네. 계약갱신 요구권, 네. 이게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그때 전세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얻은 게 많지.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우와, 전세가 이렇게? 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조금 조정받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제 주변 지인이다 보니, 계획했던 그 자금에 좀 문제가 생기셔서, 그건 좀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해결이 돼서 너무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좀 부담됐다라는 가격이었는데, 그나마 조금,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줘서 괜찮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글쎄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앞으로 공급 규모가 얼마나 더 생기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결국 전세 시장의 향방을 결정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입주 물량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안 따져봐서. 근데 지금 뭐 오늘 한 얘기만 보더라도 네. 전세 가격은 올라갈 것 같은데 매수는 축소시켜놨고 네. 결국은 집 살려고 안 사고 그냥 기다렸던 사야지 하면서 임대 안 갈아타고 이렇게 하려는 분들 있었잖아요. 그분들 중에 결국 못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세 쪽으로 계속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 뭐 입주 물량이 좀 감소하면 또 전세 가격은 상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봐야죠 뭐. 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전세 시장에 관련된 부분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관련된 핫 이슈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을 더 빨리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좀 쇼킹이었습니다. 자,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입주권이죠. 양도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합원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당기자는 것이 골자인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처럼 재건축 규제를 풀기 전 투기 세력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반면에 국토부에서는 규제 강화 전에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재건축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표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현행법 하고요. 서울시 건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좀 달라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인데요. 서울시는 재건축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의 경우 사업시행 인가 후로 단계를 좀 당기자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가 최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투기과열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시점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일 이후로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자, 현행 도정법에서는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시점을 조합 설립 이후부터 규정하고 있고요. 조합 설립 이후부터는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실거주한 물건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물건을 사게 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올 들어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뛴 것도 조합 설립 이전에 사려는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경향이 컸다.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을 한다라는 바람이 불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이유가 바로 재건축 규제를 풀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자, 재건축 진행 과정 중에 너무 앞단계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해버리면 매물의 실종, 거래 절벽이 발생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 가능한 특수 매물의 호가는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형평성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개발 사업은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에서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일단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울시 내 주요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속도를 좀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투기 세력들이 올라와서 또는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으니까 지난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된 규정을 좀 더 까다롭게 해서 진입을 할 수 없게끔, 다시 얘기하면 가격이 뛰는 것을 어느 정도 작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에요. 특히 재건축의 조합 설립 인가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는 이거 지금 하늘과 땅 차이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저는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머리에서 나온 거면 되게 실망이지. 완전 실망이지. 시장을 작살내는 어떤 이런 메이어 말고 마켓. 시장을 작살내는 이런 규제를 더 심하게 하라고 정부에다 건의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거 보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주 철거 착공이라고 그렇죠. 보면 조합 설립하고 나서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네. 투기과열지구는. 네. 근데 조합 설립 인가는 이 큰 긴 정비 사업에서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사고 파는 걸 못하게 막는 규제가 작동하고 있어요. 네,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제한들이 돼. 한번 재건축 들어가면 지금 압구정에 신고가 갱신 막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그 그렇죠. 이전에 들어가야겠다. 조합 설립 인가 나기 전에 지금 비싸더라도 사서 들어가야겠다. 막자라도 타야겠다 생각하는 수요들이 지금 막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되게 커요. 근데 이 시기를 더 앞으로 두는 뭔가 법률 개정을 하자라고 건의를 하겠다요. 그렇죠. 아니
조합도 안 만든 상태에서 규제를 하겠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아니라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임의조합원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을 할 때 이 재건축 조합 사업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를 토지 등 소유자들이죠.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참여하겠다는 사람들만 끌고 가서 조합원이 되게끔 하고 이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받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걸 뭐 더 앞단에서 물어보겠다는 거야 뭐야. 그래서 이건 저는 법률적으로도 조금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재개발은 강제 조합원 제도라서 또 조금 달라요. 재개발은 동의 안 해도 그냥 조합 설립 인가나면 동의서 안 낸 사람도 조합원으로 강제로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재개발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더 앞으로 당기겠다는 건 좀 너무 무모한 얘기 같고 그냥 지금 하고 싶으면 서울시에서 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 못 사게끔 제한적으로만 사게끔 묶으면 되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무리한 얘기고 왜 이런 무리한 얘기를 했느냐. 저는 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어필은 하고 있다. 그렇죠. 그냥 가격 오른 거는 내 뜻이 아니고 더 이런 강력한 규제안을 제안은 했다. 뭐 이제 좀 못 받을 것 같은 거를 괜히 강하게 어필하면서 쏘는 거 아닌가. 조금 사실 저는 좀 무리다라고 생각하고요. 재개발도 좀 더 관리처분 인가가 아니라 앞전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 앞전 단계를 당긴다 그랬는데 이것도 반대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도 반대예요. 저는. 왜? 저는 싫어요. 왜 싫으냐 하면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매물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이게 항상 그렇다니까요.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은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진짜 까놓고 따져봐야 돼요. 이게 엄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돼. 거래가 자유롭게 되면 매물이 그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되게 많은 상황에서 매물이 몇 개 없으면 매도자가 요구하는 가격을 받아주면서 가격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매물이 많으면 수요랑 매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매물도 많고 수요도 많으면 오히려 가격을 안 받아주면 시장이 작동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도 있어요. 이런 규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부동산 가격을 더 급격한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때,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없을 때는 더 가격을 급등시키는 원인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나?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불만인데 이걸 더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제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얘기하는 거고. 연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지금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겠다, 투기를 잡겠다, 집가 상승을 막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상황에 재건축도 못하면서 집값이 올라가면 이거 완전 지금 뭐 폭탄으로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니까 오 시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빵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입주를 해버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지고는 집가가 상승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재건축을 한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가격이 폭등할 거니까 애초에 못하게끔 더 땡겨야 되겠다. 왜?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라도 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그걸 허가받아서 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라도 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라도 실수요하면서 새 아파트를 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인정해줘야지.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꼭 지금 들어가야 되는 어떤 저게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지금밖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니까 갈 거니까 비싸게라도 사는 거예요. 언제든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조급함이 덜어지는 거지. 그 판단을 지금 막 무리해서 영끌해서 지금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사양 봐서 가자 사업이.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냉정하게 못하게끔 하는 제도라니까요. 이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는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진짜 득일지 그리고 그래서 싫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인근에 그냥 아파트 살고 있는데 여기 새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그래. 나도 저 아파트 살고 싶어. 근데 청약으로는 절대 못 가. 왜? 청약은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만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잖아. 결국은 그럼 내가 이 집에 가고 싶다는 니즈는 여기를 사서 가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매물은 조합원지 제한하고 앞으로는 그걸 뭐 더 앞당겨서 못 사게 하겠대. 아니 내 집을 팔고 이 집을 들어가면 이게 투기야? 아니잖아요. 건전한 교환 수요인 거예요. 난 내 집을 팔고 그럼 내 집을 팔고 이 집을 들어가면 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지만 내 집을 팔면 이 집은 또 다른 데서 이 집 들어오고 싶은 사람의 하나의 물건 공급이 되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이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갈아타기도 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왜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마치 이사대책 발표 나와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공급할 때 2월 4일 이후에 3일 시 단 현금 청산할 거야 하고 굉장히 비슷한 논리인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에 재건축에 거래 가능한 특수 예외 매물이 존재하죠. 10년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실매물은 거래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도 있고 네. 예외 규정에 따른 매물들은 더 있어요. 그래서 더 있죠. 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3년 이상 소유한 사람들 그렇죠. 것도 매물들이 있고 그래서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차라리 근데 아니 효과가 있다고. 근데 그렇게 매물이 나오잖아요. 수요는 있어. 살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야. 하지만 살 수는 있어. 이러한 특수 매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식의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 예외 규정에 따라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매물이 나오면 수요는 있으니까 가격이 더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사게끔 자유롭게 사게끔 좀 해주지 진짜. 그래서 매물 실종, 거래 절벽, 시장 왜곡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지금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 생각, 꾸준한 철학이에요. 네. 왜 거래를 자꾸 제한하는 양도소득세도 왜 저렇게 많이 걷어서 제한을 하느냐. 양도소득세 제도도 바꿔야 되고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우리 욕하세요. 얘기하면 왜? 우리 처음부터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질 때부터 왜 공급에 대한 대책은 빠졌냐. 이거가 공급에 대한 대책이 먼저 같이 나와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항상 얘기했던 게 공급은 충분하다. 공급은 충분하다. 결국은 그게 여기까지 맞물려 온 것 같거든요. 시장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한편으로 보면, 처음부터 공급 수요하고 공급을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정책의 문제라서,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상황이라, 풀려면 다 풀어서 다시, 이렇게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수습할 때 어떻게 수습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한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의 고민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건의를 한 거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고민들을 하고 나 겁나. 겁난다니까. 이게 누가 더 시장의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기능을 세게 얘기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 큰 꿈을 가지고 계신 정치인들이 이분도 한 말씀, 저분도 한 말씀,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서 한 말씩 하니까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도입해야 될 제도로서 사회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처럼 얘기를 하니까 욕이 나와. 자, 그래서 이러한 식의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미리 고려하셔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짧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얼마 했어요? 1시간 지났어요.
네. 자, 수다, 별별 수다잖아요. 뭐, 수다를 떨다 보면 뭐 길어질 수도 있고, 네, 짧아질 수도 있고, 있는 거니까.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있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네, 그런 5월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동안 못 찾아뵙던 부모님도 좀 찾아뵙고 인사도 좀 드리고 전화도 좀 하시고 그리고 집안에 소홀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집안에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